좋은 아침입니다. 9월 4일 오늘의 보험 재테크 이슈 보타쿠가 전합니다. 내년부터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가 인하되고요. 중도해지환급금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 기사부터 좀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보험금 청구 안 해도 알아서 보험사가 보험금을 준다라고 합니다. 같이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테크 관련 기사로는 어제에 이어서 여기서는 이제 재테크 암흑기라고 표현을 했는데 최근 이러한 시기에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DLS 문제, 자 과연 우리가 손실 나면 배상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한번 좀 자세하게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민형 안심대출에 대해서 추석 이후에 이제 2주 동안 신청할 수 있는데 이 부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험 관련 기사입니다. 자, 내년부터 보험료 인하되고 중도해지환금 늘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이 기사의 첫 번째 내용에 보게 되면은 자, 종신보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보험료가 올라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예정이율이 인하가 되면 보험료는 상승하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뭐 이 부분을 갖고 굉장히 세일즈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었죠. 굉장히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위험보험료가 아니라 저축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는 상품, 특히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품이 뭐 이제 저축으로 둔갑해서 팔리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있는데 보통 핵심은 예정이율이고요. 예정이율은 결국은 금리 그리고 보험사의 이제 자산운용 수익률 이런 것들과 관계가 되는데 결국은 금리가 인하되면 예정이율이 떨어지니까 보험료는 올라간다. 이 얘기를 쭉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사망보험금 얼마 정도 필요한 게 좋냐? 3년치 뭐 안정된 생활, 그러니까 배우자, 가장의 사망 시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생활비 한 1억이랑 그 다음에 교육비 뭐 이런 것들 합쳐서 2억 정도 필요하다. 우리가 사망보장을 설정할 때 보통 3년치 생활비의 70%를 보통 산정을 하고요. 이때 남아있는 부채를 합쳐서 사망보험으로 산정하는 게 보통 그 보험을 가지고 보장 자산을 준비하는 그러한 기준으로 우리가 보통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이것을 가장 보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도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했고 결국은 40세 남성 기준으로 사망보험 1억 받으려면은 뭐 이제 종신보험이겠죠. 26만 4천을 내야 된다. 뭐 상품마다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이렇게 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보험료가 인하된다라는 기사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보험 사업비 모집 수수료 개편안을 금융위에서 발표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 사업비가 인하돼서 보험료가 인하된다라는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이 사업비가 둘이 비교하면 보장성 보험이 엄청나게 2배 이상 많이 뗀다라는 내용. 그래서 뭐 내년 4월부터는 현재 70% 수준으로 사업비를 줄이겠다. 그리고 환급금이 있는 대부분 보장성 보험료가 2, 3% 인하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갱신형 보험 상품도 갱신될 때는 사실 그렇게 뭐 사업비를 많이 뗄 필요가 없지 않겠냐라고 해서 70% 수준으로 설정하고 또 보험료를 3% 정도 인하될 것이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소급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거죠. 4월 이후 체결된 신규 보험 계약에 적용된다. 이건 뭐 당연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보통 보험 상품을 하나 가입하고 그 다음에 해지하게 되면은요 어떻게 되죠? 또는 감액하게 되면 실제 이 보험을 처음에 가입했을 때 그 사업비를 기준으로 뭐 예를 들어서 보험설계사 수당이 지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사업비 이거 기준으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중도에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 소급 적용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조금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그렇게 보면 되고 또 보험료를 아끼고 싶다면은 여기서 이런 방향도 잠깐 제시를 했네요. 자, 그러니까 순수보장형으로 가입을 해라 또는 무해지 저해지 상품들을 이용을 해라라고 여기서 같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 핵심은 결국은 내년 4월부터 가입하는 보험은 보험료가 지금보다 떨어질 텐데 뭐가 핵심이냐? 예, 사업비를 줄여서 보험료를 줄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소비자 입장이나 설계사 입장을 떠나서 사업비를 줄여서 이거를 보험료에 녹아내리면 어떻게 되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2, 3% 인하가 된다라는 거는 이 사업비를 줄인 만큼을 예를 들어서 납입보험료에서 반영하면요. 240개월로 나눠야 되거든요. 보통 20년 납입한다라고 가정을 할 경우는요. 그럼 실제 소비자들이 느끼는 거는 사실 적죠. 그런데 설계사분들이 느끼는 거는 굉장히 크죠. 이게 바로 이제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수수료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이제 서로 체감 온도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무튼 뭐 내용은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뭐 보험금 사실 뭐 우리가 이제 청구하지 않으면 보험사가 알아서 주지 않죠. 정말 뭐 어떨 때는 이런 문제 갖고도 화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경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실손보험을 청구를 했는데 같은 회사의 다른 뭐 예를 들어서 이게 2번이었다. 그러면 이 뭐 2번이라든가 또 수술을 동반했다면 수술 이런 보험금을 같이 지급해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 내가 실손보험만 청구하면 실손보험만 딱 준다? 뭐 예를 들자면은요. 극단적으로 그러면 굉장히 불편하고 불쾌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는 보험사가 특약을 알아서 검색해 준 다음에 너 이런 특약을 청구할 수 있어라라고 이제 되레 손해사정을 고객한테 맡긴다라는 그러한 기사 내용인데 여기서 뭐 손해사정이란 단어를 써서 좀 어렵게 했는데 무튼 이런 거 청구할 수 있다라고 안내를 해 주는 거죠. 그래서 KB손해보험이 유셀프 클레임이라는 걸 선보였고 보험사가 청구하는 간 보험을 먼저 안내한다라고 합니다. 이제 문자로 보내준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자동차 보험과 장기 보험을 함께 든 가입자가 뭐 자동차 보험 할증지원금 등 일부 특약에 이제 우선 적용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입자가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 처리를 받으면 혹시 장기 보험에도 이거 받을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 안내해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고교생명 같은 경우는 뭐 7개 병원과 시범운행 중인데 1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청구하지 않아도 알아서 준다는 얘기죠.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이런 기술을 또 어떻게 활용을 했느냐. 결국 IT 기술이 접목되는데 블록체인과 스크래핑 기술. 블록체인은 결국은요. 고객의 어떤 이런 의료 정보나 이런 것들 암호화하는 기술이고 스크래핑 기술은 다 아시다시피 어떤 특약을 갖고 있는지 끌고 오는 거죠. 뭐 스크래핑 기술에 대해서는 다 아시다시피 말들이 좀 있었습니다. 신용정보원의 것들을 끌고 오는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를 무튼 갖고 와서 바로 컨설팅까지도 제공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생명에서는 스마트폰 앱으로 자동 송금 시스템을 갖췄는데 이걸 통해서 그 24시간 내 보험금 지급률을 50에서 80%까지 끌어올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KB손해보험도 이용 건수가 1년 만에 10배 급증했다. 결국은 보험사가 이렇게 하는 게 뭐가 좋으냐? 보험사 입장에서는 결국은 이런 이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거죠. 되레. 뭐 아시다시피 보험금 청구 업무가 대부분 사람으로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도 있고 동일한 사고에 대해서 실손에 대해서도 어선 주고 안 주고 뭐 말이 굉장히 많은데 결국은 보험사가 이렇게 하는 것은 경비를 줄이는 것이 되레 더 효과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뭐 다 아시다시피 우리들은 이것들이 또 만들어낼 수 있는 우려들도 있는 건 다 아실 겁니다. 뭐 제가 그거는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아시는 분들은 다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재테크 관련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서히 안전자산으로 점점 몰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투자를 점점 줄이고 있습니다. 위축되고 있다라는 거죠. 투자에 대한 어떤 그 심리적인 저항선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낮아지고 있는 거죠. 일단 뭐 미국 주식도 지금 팔아치운다라고 해서 이 기사에서 내용을 보면은 이제 거래량 상위 10개 종목을 보니까 주식은 아마존 빼고는 다 순매도 하고 있고 어떤 쪽에 투자하고 있냐. 뭐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이제 공포지수에 투자한다. 결국은 주가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시장을 공포지수가 높아지면 될 수익을 얻는 이러한 상품들 쪽에 자금들이 더 몰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진 시장에서는 뭐 다 아시다시피 안전자산을 선호하고 그 다음에 더 안 좋으면 어떻게 되죠? 예,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여기서 잠깐 하나 말씀드리면은 뭐 이게 이제 경기 순환 곡선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회복을 하고 호황을 누리죠. 호황을 누리고 그 다음에 뭐
후퇴하고 침체하고 다시 회복하는데 이 시기에 이 시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주식에도 투자하고 부동산에서도 투자하고요. 뭐 다 투자하고 채권을 빼고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갈 때는 채권에 투자하고 뭐 이렇게 불확실성일 때는 점점 뭐 돈이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안전자산을 선호하다가 아예 침체기가 되면은 투자는 어떻게 보면 멈추고 일단 현금을 보유하거나 우리가 어떻게 하죠? 예, 금융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대출을 갚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거 자체가 투자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손실을 막거나 또는 금융 비용을 줄이는 것이 이 시기에는 색깔이 이 시기에는 침체기에는 그러한 자산 포트폴리오를 갖고 가는 게 맞는데 현재 시기가 그런 시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은행의 예적금들이 돈이 더 몰리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좋은 은행에 좋은 은행 적금 높은 이자율을 제공하는 그런 상품들을 여기서 이렇게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금리의 경기 변동기, 안전자산 중위험 주수익 상품 비중 늘려라고 해서 이제 PB들이 지금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갖고 가는 것이 좋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첫 번째 얘기가 일단 안전자산 하면 첫 번째 금, 달러. 그런데 지금 달러가 환율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약간 주춤하고 있고 아무래도 금 쪽으로는 아직 좋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금을 아직까지는 좀 경쟁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 좀 더 여력이 남아 있다. 지난번 기사에서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아직은 금 투자 쪽에는 조금 더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자, 중위험 중수익 상품. 어제도 말씀드린 리츠라든가 배당을 주는 상품이라든가 이러한 상품. 직접 투자, 주식 투자보다는 조금 위험성이 떨어지면서 4에서 6%대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상품들이 눈에 띈다. 그래서 뭐 리츠라든가 부동산 펀드라든가 이러한 것들 어떻게 보면 자본 수익뿐만 아니라 배당 수익 또 이러한 임대 수익 같은 걸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상품들의 투자를 권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로봇 어드바이저를 통해서 투자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이런 것마저도 투자마저도 무서우면 정말 MMF나 이런 쪽으로 좀 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도 현금을 보유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하는 것이다. 손실을 막는 것이고 나중에 이제 이를 통해서 정말 좋은 시기가 왔을 때 뭐 축적해 놓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 금리가 최근에 슬슬 오르면서 채권 시장이 이제 아무래도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 내려갈 것이라고 예상했던 시장이 금리가 조금 올라가니까 채권은 내가 샀던 금리보다 앞으로 금리가 더 높게 발행이 되면 내 채권의 가격은 떨어지는 거죠. 손실을 보는 건데 당분간은 지금 약간 그러한 현상을 보였지만은 지금 시장은 국면을 봐서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내년에는 1% 이상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한국은행에서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채권에 대해서는 좀 더 금리 인하를 통한 수익성에 대해서는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DLS에 대해서 잠깐 요번에 이제 나오는 안심대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6일부터 29일까지 2주 동안 20주 한도로 접수를 할 수 있는데 이거의 이제 가장 큰 핵심 뭐냐면 다 아시다시피 부동산 정책 발표되고 대출을 갈아타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다 아시다시피 LTV랑 DTI가 이제 엄격해지면서 대출을 갈아탄다라고 하면 일부 이제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내가 현재 대출받은 금액만큼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갈아타는데 문제들이 있는데 일단 이 안심전환 대출은 기존 변동금리 대출의 한도를 유지시켜 준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금리가 당연히 인하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런데 모든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은행이건 상호저축은행이건 상호금융이건 이런 데에서 대출받은 거 다 되는데 우리가 정책적으로 받은 그런 모기지라든가 그러니까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이런 고정문의 대출은 갈아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격을 줬죠. 다한테 주면 안 되니까 그 서민과 실수요자한테 주기 위해서 연소득 8,500으로 제한을 했고요. 당연히 그 9억 이하의 주택, 집값은 시가 9억 기준 가격이 아니라 시가 9억 이하의 대출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신혼부부라든가 2자녀 이상을 뒀으면은 소득 요건이 8,500에서 1억까지 올라갑니다. 좀 완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5억 원까지 대출 받을 수가 있고요. 대출 받을 때 그 혹시 중동상환 수수료 3년 이내에 하게 되면 중동상환 수수료 발생되면 이 부분까지 합쳐서 대출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요게 이제 이 상품의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그리고 거치 기간이 없다라는 거가 중요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뭐 요즘 대출은 거치 기간이 없죠. 일단 거치 기간이 없다는 부분 고려해야 되고 신혼부부 다자녀가 한부모 장애인 다문화 가정은 우대금리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예, 이런 부분 요 정도 그 체크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어느 정도 금액이 줄어드냐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대출 잔액이 3억이고 만기 20년으로 3.16%인 사람이 2.05로 갈아타게 되면 월 16만 원 정도가 줄어든다라면 굉장히 큰 돈이죠. 뭐 이 돈을 다른 자금으로 또 마련한다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 애 학원 보태서 좋은 또 학원이나 이런 것도 보낼 수 있는 작은 돈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요번에 손실남 배상 받을 수 있나 하면 과거에 가장 이제 그 기억나는 게 2014년에 이제 동양그룹의 CP였죠. 이 사태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요번에 DLS 문제가 엄청나게 커졌고 또 ELS도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ELS, DLS나 녹인 배려 이런 거는 제가 뭐 굳이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금융 관련 법규상의 불안전 판매는요, 공식 용어는 아닙니다. 근데 금융권에서 이게 통용되고 있는 거고, 불안전 판매가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이게 확대가 이렇게 안 되니까, 예. 다시 확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중요 사항들을 누락했거나 허위 과장 설명한 경우를 가리킨다. 자, 소비자들이 금융상품을 잘못 이해하도록 해 상품 가입을 유도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핵심인 내용이죠. 그래서 금융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무리하게 금융상품 구매나 투자를 권유하거나 해당 금융상품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 즉 고객이 부담하게 되는 비용이나 위험 요인 같은 필수 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험이라 그러면 뭐 우리가 상품 설명서를 들 수가 있겠죠. 그 수백 페이지 되는 약관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적어도 실손보험을 팔 때 예를 들어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질병이라든가 뭐 재입원 면책 기간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린다면 소비자의 이제 권익 보호가 되는 거고 우리의 판매가 좀 더 이제 신뢰를 얻을 수가 있고 책임을 회피한다기보단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문제의 소지를 우리가 이제 줄일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치매보험을 저축과 겸해서 판매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원금 회복 심리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크거든요. 보험 상품을 가입할 때. 뭐 만나보시면 뭐 당연히 어떤 분은 순수 보장성 상품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지만 생각보다 많은 고객분들 이건 나중에 얼마 돌려받을 수 있어 이거 돌려받는가 이런 굉장히 버릇같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금융상품에 이제 뭔가 돈을 이제 지불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이제 원금 회복이나 이런 심리 요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강하게 해서 보험 상품을 파는 거는 불안전 판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판단하기는 매우 모호하지만은 이러한 심리를 자극해서 철저하게 보장성 보험 상품이 치매 보험을 저축으로 판다.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죠. 물론 치매 보험이 보장성 보험이라고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런 걸 거짓말한다라는 얘기는 아닌데 어디다 어떻게 비중을 두느냐는 불안전 판매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뭐 앞서 말씀드린 것 저해지 무해지 이런 모든 상품들이 뭐 아시다시피 여기다가 유지율만 딱 대입시키면 답은 뻔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할 필요가 있고, 자 일단 불안전 판매를 했으면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 60%까지 받을 수가 있고요. 노인분들은 과거 사례를 보게 되면 플러스 5에서 10%까지 추가로 받은 경우 있으면 CP 상태가 그랬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보다 많이 받을 수가 없어요. 특히 어떤 분들이 배상을 못 받냐면 과거 투자 경험, 우리 다 이제 이거 쓰지 않습니까? 투자 경험이라든가 이제 투자 성향들을 조사할 때 과거 이런 상품에 투자했습니까? 해서 뭐 펀드부터 해서 크게는 선물까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뭐 선물 옵션 그런 거에 투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요 실제 보상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전문 투자자랑 일반 투자라 나눌 때도 이게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결국은 가입할 때 이 정보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뭐 이게 책임을 소비자로 돌리는 것이 절대 아니라 소비자가 뭐 보험이든 투자 상품이든 뭐 말 많이 나오는 ELS, DLS든 본이 우리나라의 뭐 흔히 얘기하는 뭐 금융 지식 수준이 뭐 우간다보다 덜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뭐 옛날 기사지만요. 무튼 소비자분들이 좀 더 이거를 거를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중개해주는 이 판매자는 늘 저도 그렇지만 우리의 이익이 어느 정도 이제 욕심이라는 게 여기에 담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거를 수 있는 그러한 그 지식이나 정보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것도 충분히 필요할 수 있다라고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기사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앞으로 비가 엄청 서울 쪽에 이제 많이 올 거라고 하는데 안전 운전하시고 비 피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